문술은 공식이다. 지난해에 시험을 봤던 한국외대 2019학년도 기출문제 토요일 오전 시험 문제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표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외대가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작년을 기점으로 출제 유형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작년에 모의논술 시험을 보러 갔던 학생들에게는 학교 측에서 공개를 했어요. 시험 유형이 바뀔 것이다. 당연히 모의논술을 응시하면서 경험을 했었겠죠. 그리고 이제 모의논술이 이제 온라인에 공개가 되면서 대다수가 이제 좀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경험에 따르면은 마지막 파이널 때 와서 외대가 유형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이제 기출 문제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작년부터 유형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어떤 호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일단은 좀 달라진 유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8학년도까지는 사실 뭐 여러분들 익히 기출 문제에서 보셨다시피 전반적으로 뭐 비판하고 재반박하고 뭐 근거하고 비교하고 이런 형태의 좀 다양한 문제들을 출제를 했습니다. 또한 뭐 아시다시피 영어 제시문이 출제가 되는 학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제대로 된 영어 제시문에 대한 요약을 좀 요구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달라진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1번 문제가 거의 성균관대 스타일로 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제시문을 다수의 제시문, 5개의 제시문을 주고 이 5개의 제시문을 두 분류로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건데 다만 이제 성대와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성대는 표면적으로는 글자 수 제한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성대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시문이 한 6개 정도 되는 제시문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각 제시문들을 최소한 그래도 논리적으로 요약을 하려면 몇 문장, 적어도 2문장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대 1번 문제를 학생들에게 풀려보면 거의 뭐 한 1000자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답안의 양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시문이 6개면 한 제시문당 문장을 2개씩만 쓴다고 해도 벌써 몇 개입니까? 12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제시문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인트로 문장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문장 숫자만 해도 13개, 4개, 그리고 마무리 요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재확인하는 형태. 뭐 이러다 보면 문장이 한 15개 정도가 되고요. 보통 이제 한 문장에 40자에서 50자 정도 쓴다고 했을 때 그렇게만 잡아도 벌써 700자가 넘어가는 구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대의 특징은 글자 수가 400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문제를 400자라고 하는 좀 빡빡한, 다소 빡빡한 이 글자 수의 제한 속에서 뭐 10% 정도 더 쓸 수 있으니까 440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그 시험장에 가보시면 학교 측이 제공하는 원고지 상으로는 실질적으로 거의 480자 가까이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440자까지 최대 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답안을 기술을 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시문이 5개예요. 제시문이 5개고 그 제시문 5개를 갖다가 거의 뭐 한 문장 요약을 해야 되거든요. 거의 한 문장 요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균관대와의 그 미묘한 차이점이 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뭐냐면 어느 정도 프레임을 가지고 독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시문 안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시문이 길진 않아요. 하지만은 그 제시문 안에서 한 가지 얘기만 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가지 얘기, 3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논제가 얘기하는 기준 또는 이제 이게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을 가른다라는 그런 어떤 틀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요즘에 마블 영화 이런 거 되게 유행인데 여러분들 예전에 무슨 영화죠? 시빌 워, 그죠? 그런 영화 보면 마블 히어로들이 이렇게 어떤 사안을 가지고 두 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캡틴 아메리카 팀이랑 그 다음에 아이언맨 팀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 안에 구성원들 보면 각각의 사연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얘는 뭐 어떤 삶을 살았는데 얘는 어째서 어쩌고 이런 걸 다 요약하지 말고요. 그냥 이 법안에 얘는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캡틴 아메리카 팀이야. 뭐
그리고 얘도 뭐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쪽 팀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세세한 것들 다 이제 소거시켜 버리시고 오로지 논제가 요구하는 관점에서 두 부류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영어 제시문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 그리고 이제 사회 계열로 나눠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3번 그러니까 3번 문항에 영어 제시문이 나오지 않고 이 자료 해석이 나오죠. 자료 또는 이제 도표 함수를 해석하는 형태의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인문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데 이 영어 제시문이 뭐 단독 그 문항으로서의 무게감을 가지고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이 5개의 제시문 중에 하나 이제 휩쓸려 들어오는 형태로 오다 보니까 사실 얘도 여러분들이 한 문장 요약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이제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일단은 뭐 연습을 하실 때 타 대학과의 유사 유형을 얘기한다면 당연히 성균관대 1번이라든가 또는 경희대 사회계열 1번 문제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 수가 너무나 좀 빡빡하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실제로 외대를 풀려보면 어떤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냐면 좀 기본적으로 긴 제시문을 이렇게 요약해 나가면서 논지를 전개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좀 편한 학생들이 있어요. 보통 소위 이제 글솜씨가 좀 있는 아이들, 그죠? 축구로 치자면 바로 슛을 한다기보다는 좀 트래핑도 하고 좀 드리블도 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라운드의 어떤 볼 터치 감각을 익힌 다음에 이제 한번 찬스를 보고 슛을 하는 이런 형태로 좀 호흡이 길게 답안을 쓰는 학생들은 다소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난 이제 논술을 잘 못하는데 뭐 한 문장 요약 정도는 어렵지 않지 않나요? 라는 생각으로 좀 안이하게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사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채점의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어차피 화면상으로 영상이 잘 뭐 보이시지 않는다면 저희 이제 밑에 나가고 있죠? 저희 이제 블로그 보시면 자료 다 있습니다. 다운받아 보시면은 이대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채점의 방식이 A뿔, A0, B뿔, B0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 형태의 채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한계는 단점은 바로 뭐냐면 동점자가 막 양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왜냐하면 이게 뭐 중앙대처럼 뭐 하면 마이너스 몇 점, 뭐 하면 플러스 몇 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간을 설정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면 대개는 B뿔 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의 모범 답안에 근접할 정도로 쓰는 학생들이 거의 A0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 A뿔을 받는 친구들은 정말 그 분량의 압박, 정말 몇 문장 안 되는 그 분량의 압박 속에서도 유기적으로 좀 짜임새 있게 글을 쓰는 뭐 그런 친구들이 A뿔에 해당이 되는데, 보시죠. 일단은 지금 지금 A뿔의 조건을 지금 보시면 5개의 제시문을 어떻게 주축 제시문에서 언급한 키워드대로 두 유형으로 나누고 이거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1번 논제에서 키워드를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오늘 같이 분석해 보게 될 작년 기출 문제 중에서도 토요일 오전 문항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라고 키워드를 줬습니다. 근데 토요일 오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주지 않고 그냥 제시문 5개를 그냥 주장에 따라 두 부류로 분류를 하라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가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그 안에서. 반면에 이제 키워드를 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절한 개념으로 이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개념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주축 제시문에서 언급한 키워드대로 두 유형으로 나누고, 그죠? 심지어 전자와 후자의 순서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나다라마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가나다, 라마 이렇게 편이 나눠졌다고 칠게요.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가나다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라마를 뒤에 얘기하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 순서까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 팁만 좀 얻어 가시더라도 오늘 아마 유튜브 보시다가 이 영상 아마 얻어 걸리셨을 텐데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이거 꼭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제시문을 요약할 때 제시문의 핵심어들을 포함하여 기술해야 됩니다. 핵심어가 꼭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자신의 언어로 패러프라이징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대만큼은 좀 내려놓고요. 제시문의 언어를 가급적이면 좀 사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400자 안에서 정말 뭐 제시문 하나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도 채점을 할 때 본인들이 그 제시문 안에다가 출제하신 분들이 제시문 안에다가 감춰놓은, 그러니까 보물찾기처럼 감춰놓은 그 핵심어들이 언급이 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 있는, 그러니까 밑줄을 좀 그어주시고 그 밑줄대로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심 문장 자체를 그냥 베껴 쓰면 안 되겠죠. 표절이 되니까. 자, 그러니까 베껴 쓰고 싶은 어떤 생각이 든다 그러면 적어도 도치법이라든가, 그죠? 또는 여러분들 국어 시간 때 그 견문장들 많이 배웠잖아요. 뭐 관형절, 부사절, 그죠? 이런 형태로 조금 이제 치환을 해서 적어도 보기에는 그대로 표절하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 가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시문에 핵심어를 포함해야 됩니다. 이거 포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유사어로 만약에 진술하게 되면 A뿔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밑줄 거는 게 있죠. 적절한 접속어. 그죠? 이게 사실은 정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학생들 훈련시켜 보니까 이게 지금 400자 안에 1번을 써야 되니까 정말로 이거 무슨 인공지능 인공지능도 요즘 것도 아닙니다. 한 10년 전 인공지능 컴퓨터가 쓴 듯한 정말로 딱딱하기 그지없는 인간미라고는 볼 수 없는 가는 뭐다? 나는 뭐다? 다는 뭐다? 라는 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안을 기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또한 A뿔을 받긴 힘들겠죠. 외대는 뭐 이 시험 유형이 바뀌기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외대는 경기대와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답안의 글솜씨 어떤 문장력도 함께 체크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접속어나 지시어, 연결어 같은 거 사실 뭐 크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나 좀 써서 너무 좀 딱딱하게 밥알이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은 안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충족이 됐을 때 A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A0가 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A뿔의 조건을 다 충족을 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핵심어 대신 뭘 사용하는 거? 유사어죠, 유사어. 유사어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감점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문장의 표현이 다소 정확하지 못한 경우 문장의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다 했는데 여러분들 저기 A0를 맞는 답안이 여기에 지금 채점 기준에서 문장의 표현이 다소 정확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못 쓴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잘 썼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적절한 접속어나 지시어가 없어서 너무 까끌까끌한 느낌을 줄 때 대학은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1번하고 2번은 거의 그 답안에서 격차를 벌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1, 2번에서 기본적으로 뭐 C, D, E급의 답안을 쓰게 되면 그 친구들은 일단 탈락이죠. 일단 뭐 say 굿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 2번에서는 다 B뿔 이상을 맞는다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요. 실질적인 승부는 몇 번에서 나냐면 3번에서 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논제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자, 가에서 많은 리더십 유형에 관한 글이다. 제시문들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제시문들을 요약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사실 제시문 분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익히 사회문화라든가 뭐 생윤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통 공부했던, 그리고 뭐 국어 교과서에서 봤던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죠. 리더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제시문을 봐도 되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리더십이라고 하면 크게는 어떤 그 수직적인 리더십이 있고요. 그죠? 보통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것은 다수를 이끄는 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이런 어떤 수직적인 리더십이 있겠습니다. 또는 그와 반대로 어떤 수직적 리더십이 있다면 뭐도 있을까요? 그렇죠. 수평적인 리더십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사실 수직적 리더십과 수평적 리더십은
용어나 개념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동안 논술 시험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됐었고 과거 특히 여대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됐던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백과사전 우리가 왜 계몽주의 시대 때 뭐 어떤 인간의 어떤 지성, 지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게 백과사전 아닙니까? 근데 이 백과사전이라는 개념도 말이죠.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그동안은 인터넷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백과사전이라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소수의 어떤 그 분야의 권위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지식의 어떤 보고였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우리 뭐 위키피디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집단지성 아주 평등한 집단지성이 서로의 어떤 그 빈 곳을 메워주고 더해주고 하면서 어떤 창출되는 그런 어떤 지식의 힘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어떤 수직적인 질서, 수평적인 질서와 관련된 문제가 참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역사상 이런 어떤 수직적인 리더십, 다른 표현으로는 뭐 권위적이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권위적이겠죠. 왜냐하면 어떤 수직의 질서의 정점에 서 있으려면 당연히 권위가 있어야 될 테니까. 또 뭐 다른 표현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이제 지시하다를 하기 때문에 뭐 지시적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인물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뭐냐면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애플의 제품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뭐 애플의 신화를 만들었던 바로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였죠. 잡스 같은 경우에는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고 있는 그 아이폰의 크기가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건 정말 그분의 눈에 흙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면 아이폰의 크기는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그죠? 아주 그런 어떤 리더십의 선두주자죠. 최근에 떠오르는 IT 기업들 중에서 이런 부류의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뭐 아마존의 설립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상 이런 인물을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흥행한 보드게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둑과 장기가 있는데 그 장기가 바로 초나라 한나라 초한쟁패 시대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 초나라의 항우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인중항우, 사람 중에선 항우가 최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엄청난 어떤 무력, 지력, 그 다음에 그 집안도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우의 어떤 압도적인 권위와 카리스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에 승자는 그 뛰어난 엘리트였던 항우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수평적 리더십을 잘 활용했었던 유방이었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또 수평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리더십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자, 그러면 제시문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죠. 자, 어떻게 봐야 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자, 외대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핵심어의 밑줄을 그으면서 가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정치인 A는 장관 시절 국장급 이상 인사만을 자신이 결정하고 그 이하의 인사는 국장단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국장단에 필요한 직원들 알아 스카우트하거나 트레이드하도록 한 것이다. 그는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른바 권한 위임형 리더십을 발휘했다. 자, 이미 중심 문장 나왔네요.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한 위임형 리더십. 반드시 밑줄 꺼야 될 것 같고요. 자, 제시문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뭐 할 수 있게끔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죠? 자, 이겁니다. 자, 권한 위임형 리더십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수직적인 거, 수평적인 것 중에 어디에 좀 더 가까울까요? 그렇죠. 좀 더 수평적 리더십에 근접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권한을 위임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부하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나서게 되겠죠. 또는 기발한 아이디어나 창의성들이 등장했을 때 그걸 즉각 반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이런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장점만 있지는 않겠죠. 단점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진 않아요. 그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조직 체계가 굉장히 방대해졌을 때, 이를테면 과연 그랬을 때 직원이 정말 수천 명이 있는 그런 어떤 대기업일 경우,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대기업일 경우에는 과연 개개인의 어떤 의사결정을 어디까지 가능하게끔 하느냐, 뭐 어떤 자율의 정도,
자율의 기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모호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 제시문이 얘기하는 건 권한, 위임형, 리더십이네요. 자, 첫 번째 개념어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얘랑 비슷한 것들 그리고 얘랑 반대되는 걸 찾을 예정이죠. 자, 이 뒤에 보면 한편으로 그는 뭐 조직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안에는 격을 따지지 않고 직접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좀 우리가 날려버릴게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다 넣으면은 글자 수를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시문으로 가죠, 여러분들.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회장인 자, 제프 베조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카리스마, 탁월한 사업 능력, 과감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강한 추진력과 목표 의식으로 원하는 바를 이뤄내다. 베조스의 탁월한 전문성과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에 미친 영향력은 많은 이에게 영감을 준다. 그러나 베조스와 함께 일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죠. 왜냐? 그는 우두머리 수컷이랍니다. 알파 메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 어떤 리더? 지시형 리더의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또 밑줄 꺼야 될 게 나오네요. 바로 뭡니까? 이러한 지시형 리더십의 특징, 지시형 리더십의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자, 이제 가와 나는 서로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지시형 리더십을 제시문 안에 핵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어디를 볼까요? 자,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만 일을 추진하며 빈틈없는 성과주의자로 평가가 된다. 이러한 지시형 리더십의 특징은 높은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목표를 제시하고 업무 처리 방법을 지시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주도적인 거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업무 목표를 정확한 목표를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법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시문으로 가죠. 자, 뭐 전형적이죠. 네, 전형적이죠. 전형적인 아까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이제 유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당연히 누구랑 같은 편인가요? 가랑 같은 편이겠죠. 바로 권한 위임형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그어야 될까요? 지금 뭐 첫 번째 문단은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단도 패스하시고 마지막 문단으로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방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첫째, 부하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할 수 있는 경청 밑줄 꺼야 되겠죠. 그렇죠. 조직원들의 말을, 구성원들의 말을 경청하는 리더입니다. 자, 그 다음 둘째 뭡니까? 부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렇죠.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이런 것들. 자, 셋째, 부하들에게 권한을 적극적으로 위임한다. 자, 권한 위임도 밑줄을 그어야 되겠네요. 끝났네요. 자, 세 번째 제시문도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만화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지금 보니까 H기업 전략회의실입니다. 자, 뭐 실적이 왜 이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대표님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컷과 6컷을 보시면은 대표가 이렇게 부하 직원들이 대표님, 그런데 A건은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요. 의견을 내고 이제 옆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기발한데 뭐 천재 아니야?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마지막 6컷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그냥 제가 지시한 대로만 하세요. 그럼 회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시문을 놔도 뭐라고 봐야 될까요? 나와 같은 지시형 리더십의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는 지금 텍스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적절한 표현으로 좀 핵심어를 추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5컷과 6컷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프린트 참고하시라고. 자, 5컷과 6컷에서 분명히 부하 직원이 좋은 어떤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어떤 좋은 의견을 낸 거죠, 개인적으로. 그죠? 자, 그랬는데 그 부하 직원의 제언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냥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짓눌러서 그냥 말 못하게 만드는 거 뭐라고 하죠? 묵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하 직원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제언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냥 묵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시한 대로만 업무를 추진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지시형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시문 이거
이나모리 회장이, 교세라 그룹의 이나모리 회장이 나오는 지시문인데, 이거 작년에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저희가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서 외대 합격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작년엔 특히 저희가 개인적으로 많이 합격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이런 얘기를 저희 입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사실 시험 제도가 바뀌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학원들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없으니까 예상 문제라든가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갖다가 막 제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넷 강의를 보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현장에 와서 준비를 한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시험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 선생님 영어 제시문이 나왔는데 이게 밑에 단어 뜻이 다 스포일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지금 한 문장 요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empower, 권한을 위임하다라고 되어 있죠. autonomous, 자율적인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벌써 이 밑에 것만 딱 봐도 말이죠. 이거 바로 뭡니까? 이거 위임형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핵심어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어디서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은, in this autonomous부터 좀 들어갈게요. 그죠? 그래서, in this autonomous, atmosphere 보면, 이러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그죠? employees has been able to, 뭐 할 수 있었습니까? demonstrate, 입증할 수 있었어요. 그죠? A higher level of efficiency and creative. 그러니까 임직원들은 더 높은 효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었답니다. 자,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문장이 지시어이기 때문에 그 한 문장 위만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나모리 has empowered. 그죠? his employees. 그러니까 이나모리 회장은 자신의 권한을 임직원들에게 위임을 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to achieve, 달성을 했습니다. 그죠? participative management, 참여 경영을 실현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by providing, 제공을 했습니다. then with an environment, 환경을 제공했죠. 어떤 환경? where they can make important management decision on their own.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임직원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의 권한을 뭐 했습니까? 위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굉장히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효율성,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이드 답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400자 안에다가 이걸 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연히 뭐 성균관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또는 보통 이제 논술 문제를 익히 좀 풀어보신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양자로 분류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시문들은 모두 뭐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리더십 유형을 얘기하는 누구와 이런 리더십을 얘기하는 누구로 나뉜다. 우선 누구는 어떤 리더십에 해당된다. 자, 뭐 가는 뭐 하고 있는데 뭐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400자를 훌쩍 넘겨버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도입문은 상황을 좀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쓰다 보니까 글자 수가 좀 남아요라고 생각한다면 도입문을 넣어주는 게 사실은 좋죠. 지금 보면 도입문은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리더십 유형에 관한 제시문 가에서 많은 위임형 리더십과 지시형 리더십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자, 이 도입문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답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글자 수가 만약에 좀 부족하다면 이거 없이, 자, 바로 여기서부터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나다는 위임형 리더십에 해당이 된다. 가의 정치인 A는 장관 시절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여기서 지금 첫 번째 거 요약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정치인 A는 이라고만 아마 요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분명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정치인이지만 지금 이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례는 바로 뭐냐면 무슨 시절? 장관 시절에 보였던 리더십입니다. 따라서 장관 시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주는 게 A뿔을 막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제 핵심어들 중심으로 가면 되겠죠. 다의 유방은 부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권한 위임해서 또 그들의 말을 또 뭐 했습니까? 경청했기 때문에 초나라와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빙 갓이라는 표현이 아까 영어 지시문에 있었습니다. 자,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평가받는 마이 이나모리 회장 또한 임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의사결정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 분위기 속에서 효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반면 나와라는 지시형 리더십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나의 이제 베조스 회장은 자기 주관대로 일을 추진하고 목표, 방법을 직접 제시, 관리하며 자, 무엇을 낼 수 있었다?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컷짜리 웹툰에 나와 있는 라의 H기업의 대표는 자, 직원들의 새로운 어떤 의견, 그죠? 창의적 의견이라고 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묵살하고 오로지 자신의 지시에 따라서만 작업을 수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1번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니까 바에 나타난 스키피오 리더십을 가의 정치인 A의 리더십과 비교 평가하시오. 자, 여기서는 좀 주목해야 될 게 비교 평가하시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답안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 뭐냐면 비교해 줄 것을, 그 다음 두 번째가 평가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답안은 두 개의 문단으로 좀 구성을 하는 겁니다. 두 문단으로 구성을 하고요. 첫 번째 문단은 당연히 두 사람을 뭐하는 거? 비교하는 형태로. 비교가 뭡니까, 여러분들? 공통점과 차이점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은 이제 평가를 할 텐데, 여러분, 평가가 뭡니까? 평가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 되지 않는지, 또는 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어떤 점이 부합되는지 어떤 점이 부합되지 않는지를 갖다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A와 B를 비교한 다음에 평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A와 B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차이점을 잘 보시면 그 차이점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A, B 중에 누가 더 나은 존재고 누가 더 못한 존재인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당연히 더 나은 존재에 비해 보았을 때 못한 존재가 어떤 부분이 못한 것인지, 어떤 부분이 지적받아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시문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군주는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 거칠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된다. 그쵸? 우리 흔히 왜 마키아벨리즘, 동양이든 동양 같은 경우에도 한비자나 수은자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군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간의 평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진, 선, 미가 함께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서도 그런 어떤 마키아벨리즘적인 태도가 좀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냐하면 군대란 그 지도자가 거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군사작전에 적합하거나 단결하거나 만반의 태도를 갖추기 못하기 때문이다. 스키피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스키피오 들어보셨나요? 세계사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면 스키피오, 이분 참 억울한데, 왜냐하면 스키피오 자체도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대인배지만 우리는 이 스키피오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숙적의 라이벌이었던 한니발 아시죠? 여러분들, 한니발. 그 살인마 렉터 한니발, 영화에 나오는 한니발 말고요. 우리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를 이끌었던 전 세계의 명장을 3명만 꼽아봐라.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이순신 장군도 들어가고 한니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한니발 장군을 결국 패배로 몰아넣은, 한니발과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한 그 상대가 바로 스키피오입니다. 스키피오인데, 이 사람과 관련된 대인배스러운 일화는 정말로 많아요. 자,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깝게도 지금 이 문제상에서는 스키피오를 우리가 좀 비판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출제가 되었네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키피오는 당대 물론 후대에도 매우 훌륭한 인물로 평가되고, 하지만 그의 군대는 스페인에서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답니다. 이게 왜 반란을 일으켰냐 볼게요. 그 이유는 그가 너무나 온정적이어서 병사들에게 필요 이상의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제 요구사항이 뭐냐면 정치인 A의 리더십과 비교해달라, 그 다음 평가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치인 A의 리더십과 스키피어의 리더십은 둘 다 어때요? 둘 다 권한을 뭐 한다는 점에서 위임하는 리더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아까 저 정치인 A씨는 어땠어요? 제시문 기억나십니까? 정치인 A는 보면 자, 다른 한편으로 조직에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안에는 격을 따지지 않고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막 달라붙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주위에 만류를 무릅쓰고 뭐 몇 시간씩 토론을 벌인 끝에 의견을 관철시키는 일화가 유명하다. 뭐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또 요 앞에도 지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권한을 부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뭐 하게끔 책임을 지게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벌 체계가 분명했던 거죠. 위임형 리더십이라고 하더라도. 자, 근데 지금 스키피어는 어떻습니까? 스키피어는 너무나 온정적이어서 다 베풀어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방장관을 뭐 처벌하지도 않는 뭐 이런 어떤 형태로 실제로 스키피어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어쨌든 외대가 출제하는 의도에서는 지금 이런 출제 의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 설계하실 때 두 사람의 공통점, 권한 위임적 리더십에 해당된다라는 거 언급해 주시고요. 차이점은 어떤 처벌이라든가 어떤 뭐 상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데만 해서 이 사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따라서 자, 누구의 관점에서 정치인 A씨의 관점에서 자, 스키피어의 리더십을 비판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이점에 근거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죠. 자, 문제 1의 두 리더십 유형을 활용해서 자, 이렇게 두 가지 리더십 유형을 활용해서 자, 아래 제시문 1에 A 기업의 초기 성장에 동력이 되었던 리더십.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자, 첫 번째 요구사항이 바로 뭐냐면 A 기업의 초기 성장에 동력이 되었던 리더십이 뭔지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제시문을 보진 않았지만 당연히 이지선단이가 둘 중에 하나겠죠. 권한 위임형 리더십이거나 아니면 지시형 리더십이거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첫 번째가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유. 만약에 권한 위임이면 왜 권한 위임인지, 지시면 왜 지시인지에 대해서 누구를 바탕으로? 제시문 1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즉, 이지선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문 1의 요약을 통해서 논증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향후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적절한 리더십을 아래 제시문 2와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추론하시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들 좀 볼게요. 향후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적절한 리더십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지선다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설마 뭐 이것도 권한 위임이고 이것도 권한 위임이고 이런 경우의 수는 드물겠죠? 출제 의도를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얘가 권한 위임이면 향후 지속 발전을 위한 적절한 리더십은 지시형 리더십 또는 반대로 얘가 뭐 만약에 초기 성장이 만약에 지시형 리더십이었다라고 한다면 향후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적절한 리더십은 반대로 권한 위임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를 어디서 아래 제시문 2와 그 다음에 또 누구들을 제시문들을 활용해서 추론해 달라고 그랬죠. 제시문들을 활용해 달라는 건 뭐냐면 그 제시문들을 예시로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뭐뭐 하는 제시문 3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죠?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정말 잘 쓰셔야 돼요. 여기서 아마 승부가 났습니다. 자, 1번 보니까 자, 지금 뭐 한국 경제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뭐 기업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봅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쇼핑몰 게임, 앱 제작 등과 같은 업종의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을 했죠. A 기업은 2001년에 참신한 디자인과 개성 있는 감성을 중시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출발했답니다. 자, 그 다음 밑줄 꺼볼까요, 여러분들? 자, 창업 당시 5명의 대학 동기로 이루어진 A 기업은 열린 소통을 강조하고 각각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직에 필요한 일을 찾아 어떤 방식으로? 자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대표의 리더십에 급격하게 성장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리더십이라고 봐야 될까? 당연히 초창기 리더십은 권한
위명 리더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거기에 대한 이유는 당연히 지금 여기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소규모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열린 소통을 강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구성원 또 이 5명이 다 어때요? 창업 동기들이 다 대학 동기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등한 시선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요구사항은 지금 마련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향후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적절한 리더십을 아래 제시문 2와 제시문을 활용해 추론하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딜 좀 보시면 되냐면 이후를 좀 볼게요. 자, 이후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부서가 신설되었고 신입 직원들이 채용됐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성장으로 조직 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에 한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조직이 방대해짐에 따라서 더 이상 이런 어떤 권한 위임형 리더십은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는 겁니다. 구성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자, 그 결과 급격히 증가한 주문과 고객 불만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자 답안을 구성을 하실 때 자 이게 이제 어디 권한 위임형 리더십에 해당된다. 그다음 그 이유를 지금 이 부분을 요약하는 걸 갖고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역접을 써야 되겠죠. 자, 하지만 뭐 하면서 기업의 어떤 조직의 규모가 커지게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권한 위임형 리더십의 어떤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이제 지시형 리더십일 텐데 그 근거를 자, 제시문 2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통적 리더십 연구들은 특성론과 행동론에 중점을 두었다. 특성론과 행동에 따르면 리더십의 효과성은 리더의 특성이나 행동 패턴에 기인하며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리더십 스타일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후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조직 구조나 관리 방법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 등의 상황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처한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성이 다를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시문 2의 내용에 따라 본데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리더십의 효과도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지시형 리더십이고요. 아까 우리 그 지시형 리더십에 해당되는 사례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저기 마지막 제시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나모리 회장 전에 제시문 있죠? 그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그 6컷짜리 만화로 되어 있는 거, 그거는 너무 좀 묵살하는 분위기가 좀 보이기 때문에 모범적 사례로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의 사례, 즉 제시문 2를 예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학 측이 공개하고 있는 답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 지금 뭐 위임형 리더십이다, 거기에 대한 이유 설명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역접 써서 이 기업의 어떤 변화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자, 제시문 2에서 지금 가지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례로서 자, 제프 조네스를 지금 데리고 온 H기업 대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이건 좀. 그래서 아마존의 제프 조네스, 제프 베조스, 그리고 그 처리 방법을 지시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 요런 부분을 지금 예로 드는 것들 정도가 이제 완벽한 답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좀 평가를 할 때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토요일 오후 문제에 비해서 좀 많이 쉬웠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되게 최근의 트렌드가 이런 식의 리더십 문제가 나오면 보통은 이 두 가지, 이제 수직과 수평의 두 가지 리더십을 다 비판하는 근거로 보통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수직과 수평을 이제 결합한 건데 굉장히 어떤 그 구성원들에게 어떤 자율성을 주고 리더는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솔선수범하고 항상 앞장섭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헤르만 헤세가 쓴 그 저 동방기행이던가요? 동방순례던가요? 거기 소설에 나오는 레오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서번트 리더십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보통 정말 논술 시험이라든가 면접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사례인데 뭐 그런 어떤 서번트 리더십이 출제가 돼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양 입장을 다 비판하는 형태로도 문제를 출제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그보다는 쉽게 출제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뭐 도움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의미 있는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